일부를 보시고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격려 덕분에 제 마음의 응어리가 조금이나마 풀리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일부가 거대한 비극의 서막에 불과했다면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었던 마치 차디찬 칼날 같았던 현실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서야 저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사람의 탐욕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돈이라는 것이 인간을 얼마나 추악하게 변모시킬 수 있는지를요. 제가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모든 것, 제 집, 제 평온한 삶, 그리고 믿었던 가족까지,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저는 그 처절한 과정 속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적 같은 힘을 얻게 되었답니다. 이제 제가 직접 목격하고 겪었던 파란만장한 비극의 2부를 시작합니다. 마음 단단히 붙들어 메고 들어주세요. 엄마, 제발 수진이가 저에게 전부예요. 저 수진이 없으면 못 살아요. 이 사업만 성공하면 엄마께 더 큰 집, 더 좋은 차 다 사드릴게요.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믿어주세요. 아들 민수가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애원하던 그 모습, 제 평생 가장 후회스러운 선택 중 하나였지만 그때는 아들의 간절한 눈물과 수진이의 교묘한 설득에 제 이성이 마비되었던 것 같아요. 수진이도 옆에서 제 손을 붙잡고 어머님, 정말 마지막 기회예요. 저희 정말 성공해서 어머님께 효도할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어머님 속 썩일 일 없을 거예요. 라며 온갖 감언이설을 늘어놓았지요. 그 순간 제 어리석은 마음은 생각했습니다. 그래, 내 아들 저렇게 간절한데 내가 어미로서 어떻게 마지막까지 외면할 수 있겠어. 저는 결국 제 오랜 보금자리였던 이 집을 담보로 5억이라는 거액의 대출, 서류에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마치 제 삶에 스스로 사형 선고를 내리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차가운 잉크가 번짓 제 눈에서는 쉴 새 없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하고 개개가 젖도록 울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거대한 파도처럼 저를 덮쳤지요. 하지만 제 착각이었습니다. 제 아낌없는 희생은 그들에게는 그저 다음 단계를 위한 발판에 불과했습니다. 놀랍게도 도장을 찍고 나서, 아니, 도장이 채 마르기도 전부터 수진이의 태도는 180도 돌변했습니다. 마치 가면이라도 벗어 던진 것처럼 숨겨왔던 날카로운 발톱을 서슴없이 드러냈지요. 다음 날 아침, 늘처럼 비어있는 식탁을 보며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수진이가 제 앞을 가로막으며 더들먹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도 사업하는 사람이라 품위 유지가 중요해요. 어머님도 이제 연세 드셨으니까 무리하지 마시고 저희한테 모든 걸 맡기고 편하게 쉬세요. 편하게 쉬라고요? 제 집에서요? 저는 순간 망치로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멍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제가 마치 이 집의 더부살이라도 되는 양 비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녀가 노린 것은 단지 돈이 아니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 자리였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한순간에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집의 안주인이 아닌 수진이의 눈치를 보는 이방인, 심지어 투명인간이 되어버린 듯했습니다.
5억을 대출받고 나서부터 이 집은 더 이상 제가 알던 평화로운 보금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이는 매일같이 외출을 했고 돌아올 때마다 손에는 고가의 명품 쇼핑백이 잔뜩 들려 있었습니다.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제 남편이 평생 힘들게 벌어모은 돈, 그리고 제가 아들을 위해 내어준 대출금까지 그렇게 흥청망청 쓰이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저는 수진이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수진아, 그 돈은 투자하라고 준 돈 아니니? 그렇게 함부로 명품을 사는데 써도 되는 거니? 그러자 수진이는 저를 비웃듯이 쳐다보며 코웃음 쳤습니다. 어머니, 사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투자를 하려면 이미지가 중요한 법이죠. 사업 파트너들을 만나는 자리에 허름하게 갈 수는 없잖아요. 어머님은 사업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는 모양이네요. 제가 사업을 안 해봤다고요. 평생 남편과 함께 작은 회사를 일구며 고생하며 살아온 저에게 제 눈에서는 피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날이 갈수록 냉랭해졌고 아들 민수는 이 모든 것을 애써 못 본 척, 못 들은 척 외면했습니다. 저는 이 집에 살면서도 마치 유령처럼 지내야 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였을까요? 제가 애지중지 모아두었던 폐물들도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보이지 않아 민수에게 민수야, 왜 목걸이 못 봤니? 하고 물으면 민수는 아, 수진이가 어머님 드레스에 안 어울린다고 해서 다시 넣어뒀을 거예요. 하고 얼버무리곤 했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제 귀한 보석들이 어느새 수진이의 손에 들려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으로 둔갑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재산은 그렇게 조금씩 아주 교묘하게 그녀의 수중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피가 마르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더 이상 제 말을 듣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수진이에게 조종당하는 꼭두각시가 되어버렸지요. 수진이는 민수를 철저히 자신에게 종속시키기 위해 섬뜩하리만큼 교묘한 방법을 썼습니다. 매일 밤마다 민수에게 어머님이 자꾸 우리 앞길을 막는다. 어머님 때문에 우리가 힘들다. 고 속삭이는 것이었습니다. 제 아들은 그 악의적인 말에 세뇌당한 것처럼 제 눈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민수야, 너 정신 차려. 저 여자가 너를 이용하는 거야. 하고 간절히 호소하면 민수는 오히려 저에게 역정을 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수진이는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엄마가 자꾸 오해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수진이가 얼마나 힘들어하는 줄 아세요? 마치 제가 못된 악역이라도 되는 양 저를 비난했습니다. 제 아들은 이미 그녀가 깔아놓은 프레임에 완벽하게 갇혀 있었습니다. 제가 30년을 넘게 쏟아부었던 사랑과 희생이 단 6개월 만에 허무하게 무너져버린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는 밤늦게까지 귀가하지 않는 날이 잦아졌습니다. 사업 미팅이 중요한 파트너 접대니 하는 핑계를 대면서요. 처음에는 사업에 열심인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매번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나가서는 아침에 돌아올 때마다 명품 가방이 바뀌어 있거나 심지어는 값비싼 보석까지 바뀌어 있는 날도 있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의심스러운 마음에 수진아, 혹시 어젯밤에 누구랑 있었니?
웬 비싼 팔찌를 차고 있니? 하고 물었더니 수진이는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아, 어머님. 이거 어제 만났던 사업가 분이 저희 투자 잘 부탁드린다며 주신 선물이에요. 어머님은 정말 의심도 많으시네요. 이런 건 다 사업상 주고받는 예의 같은 거예요. 저는 속으로 분노가 치밀었지만 민수라도 알까봐 애써 참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 저는 수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유심히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거대한 파국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요.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욕망으로 이글거렸고 제 남편과 제가 평생을 모아온 재산을 바닥낼 듯한 기세였습니다. 밤마다 제 머릿속에는 온갖 불길한 상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마치 파국으로 치닫는 비극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제 불길한 예감은 잔인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민수는 거의 매일 수진이가 사업 때문에 늦게 들어온다는 말만 철석같이 믿고 있었지만 저는 우연히 수진이의 휴대폰에서 너무나도 충격적인 문자 메시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잠시 휴대폰을 소파에 두고 간 사이에 알림 메시지가 떴는데 내 사랑, 오늘 밤 보고 싶어. 여의도 호텔 스위트룸에서 기다릴게. 당신의 사업은 내가 책임질 테니 걱정 말고 와. 그리고는 한 남자의 사진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훤칠하고 중년의 사업가처럼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그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수진이가 그동안 말하던 사업 파트너, 투자 유치라는 말들이 사실은 모두 그 남자와의 미래를 위한 핑계였던 것입니다. 제 손은 분노로 부들부들 떨렸고 눈에서는 불꽃이 튀는 것 같았습니다. 이 여자는 제 아들을 지독하게 이용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남자까지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저희 집의 돈을, 아니 제가 평생 모아온 재산을 탕진하며 말이죠. 저는 차마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이런 말을 서슴없이 내뱉더군요. 어머님, 사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이미지가 중요한 거 몰라요? 그리고 저 돈 좀 쓰면 안 돼요? 어차피 이 집 저희 거 될 건데 뭘 그렇게 아껴요. 그때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집이 자기들 것이 된다니. 마치 제가 여기서 빌부터 사는 사람인 것처럼, 구걸이라도 하는 사람처럼 말을 하는데 제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노를 꾹 눌러 참았습니다. 터져버릴 것 같은 심장을 억누르며 그저 이를 갈았죠. 집 분위기는 얼음장 같았어요. 수진이는 아침 일찍 나가서 밤늦게 돌아왔고 아들 민수도 눈치만 보면서 저를 애써 피했습니다. 저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제가 아침 식탁에 앉아 있어도 수진이는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오빠, 우리 오늘 저녁 뭐 먹지? 하며 민수에게만 다정하게 속삭이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매일 밤 눈물로 지새웠습니다. 그렇게 돈을 물쓰듯 쓰고 다니던 수진이 더 큰 욕심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사업 미팅이라는 핑계로 밤새 돌아다니더니 그 만남이 잦아질수록 수진이의 태도는 더 오만방자해졌습니다. 저는 혹시나 투자가 잘못된 건가 걱정했는데 민수가 술에 취해 들어와서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는 걸 듣게 됐습니다. 수진이가 요즘 어떤 사업가랑 자꾸 만나 돈이 아주 많다고 소문난 사람인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리를 망치로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늦게 들어오고, 그래서 더 비싼 명품을 걸치고 나타났던 거로구나. 수진이는 이제 저와 아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 사업가를 따라다니며 더 큰 돈을 얻으려 했던 겁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탐욕의 끝은 늘 비참한 법이지요. 그 파국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수진이가 화려하게 차려입고 나갔다가 다음 날 새벽이 되어서야 초라한 몰골로 돌아왔습니다. 옷은 찢겨져 있고 머리는 엉망이었으며 얼굴에는 시퍼런 멍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방문을 쾅 닫고 방에 틀어박히더군요. 저는 가슴 한구석에서 희미한 불안감과 함께 알 수 없는 통쾌함이 뒤섞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며칠을 방에서 나오지도 않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잠결에 현관벨이 울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구지? 이 밤에 문을 열자 그곳에는 뜻밖의 손님이 서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수진이가 만났다고 했던 그 사업가였습니다. 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자신을 이진호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네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모든 게 돌고 돌아 제 손으로 들어왔습니다. 부디 이제 마음 편히 쉬십시오. 그 상자를 열어본 순간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평생을 모아왔던 폐물들, 그리고 수진이에게 줬던 대출, 5억의 흔적까지, 제 모든 것을 빼앗아 갔던 그 증거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눈빛으로 제가 그를 바라보자 그는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돌아가신 주인 어르신 저에게는 평생의 은인이셨습니다. 제가 고아였던 시절 배고픔에 쓰러져 길거리를 헤맬 때 아무런 대가도 없이 저를 걷어먹이시고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가르침을 주신 분이셨죠. 그때 사모님께서도 늘 따뜻한 말씀으로 저를 보듬어 주셨고요. 이 은혜를 평생 잊지 않고 언젠가 꼭 갚으리라 다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을 강렬한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맞습니다. 남편은 살아생전 어려운 이들을 돕는 데 아낌이 없었고 특히 젊은이들의 재능을 발굴하고 지원하는 일에 열정적이었습니다. 이진호 10여 년 전 남편의 도움으로 유학을 가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일궜다네. 그래서 남편이 살아생전 유일하게 흐뭇하게 여기던 제자가 바로 저 남자였던 것입니다. 그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다는 이야기는 들었지만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어머님께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는 소문을 듣고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수진 씨가 저지른 모든 일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녀의 탐욕이 가장 큰 문제였지만 어머님의 재산을 허시탐탐 노리는 것을 보며 도저히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수진 씨의 탐욕을 이용해 그녀 스스로 모든 것을 잃게 하고 어머님의 소중한 것을 되찾아드리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 존경과 함께 깊은 죄송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저는 얼떨떨했지만 동시에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통과 좌절이 한순간에 눈 녹듯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하늘이 저를 버리지 않으셨던 겁니다. 남편의 따뜻한 마음이 이토록 큰 은혜로 돌아올 줄이야. 저의 잃어버렸던 모든 것, 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자존심, 평화로운 일상까지 되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을 방에서 나오지도 않던 수진이가 어느 날 초췌한 얼굴로 거실로 나와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은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제게서 모든 것을 앗아가려 했던 그녀에게서 더 이상 과거의 날카로운 기세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저 허물어진 인형 같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의 어리석은 욕심 때문에 어머님께 그리고 민수에게 너무나 큰 상처를 드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명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님처럼 저를 진심으로 아껴주던 가족의 따뜻한 품에 있었다는 것을요. 수진이는 흐느끼며 온몸을 들썩이며 울었습니다. 처참하게 망가진 그녀의 모습을 보며 제 마음은 한없이 복잡해졌습니다. 한때 저의 모든 것을 앗아가려 했던 미움의 대상이었지만 모든 것을 잃고 처절하게 매달리는 그녀의 모습에서 저는 측은함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제 아들을 저렇게 만든 그녀의 죄를 용서할 수 없다는 차가운 이성도 함께 들끓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분노 대신 연민이, 절망 대신 감사함이 제 안에 자리했습니다. 저는 다시금 강해진 눈빛으로 수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진심으로 반성한다니 다행이다. 하지만 내가 나에게 그리고 이 집에 입힌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거야. 내가 가져갔던 모든 재산은 이미 내게로 돌아왔다. 더 이상 너에게는 여기서 머무를 자격, 나에게 용서를 구할 기회도 없다. 수진이는 고개를 들고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예전처럼 욕망에 이글거리지 않았고 그저 텅 빈 절망과 뒤늦은 후회만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최종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는 내가 그리고 민수가 이곳에서 떠나주기를 바란다. 나는 다시 나만의 보금자리를, 평화로운 제 자리를 찾을 것이다. 이 집은 내 손으로 일궈낸 나의 공간이어야 한다. 그날 밤 수진이는 짐을 싸서 집을 떠났습니다. 텅 빈 캐리어처럼 초라하게 그렇게 멀어져 갔습니다. 아들 민수는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저에게 매달렸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애원에 마음이 약해져 모든 것을 내어주었던 과거의 저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처음으로 제 인생의 진정한 홀로 서기를 시작한 기분이었습니다. 피눈물 나는 고통스러웠던 이 시간은 저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잃어버렸던 저의 자존감을, 제 삶의 주권을 다시 되찾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의 몰락과 함께 저는 새로운 삶의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저에게 어떤 시련이 또 닥쳐올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제 자신과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한 저의 싸움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저를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꼭 함께 해주세요.